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앞서서 이제 기억의 원리라든가 기억의 중요성, 또 기억을 높이는 방법들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는 기억을 높이는 실전편입니다. 이번은 이제 기억술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기억술에 관한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뇌가 노화가 된다는 2015년 연구 결과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죠.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관련된 물질들이 20대 때부터 축적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근육이 강화가 되듯이 뇌도 기억 훈련을 통해서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다. 나한테 맞는 기억수를 찾아서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죠. 기억술이라고 하는 건 기억 기술이고 이 기억 기술은 일종의 분류 체계와도 같습니다. 기억이 저장될 때 잘 분류해서 저장을 하는 것과 같죠. 일종의 범주화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분류하는 과정이 기억술이다. 영국 작가 사무엘 존스는 기억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기술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거나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정보에 관해서 더 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억 능력은 결국엔 기존의 지식과 관련이 돼 있고 관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확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기존의 정보와 잘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 또 내가 관심을 많이 보이는 그 노력. 근데 여기서 관심은 내가 관심 없어라고 그냥 내가 관심 없는 건데 라고 이미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가 어떻든지 간에 관심을 애써서 거기다 두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든 내가 관심을 가져서 그걸 기억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상태로 바뀌어가는 거죠. 관심이 좀 넓어지는 방법이 될 수 있는 이 기억술을 우리는 익혀야 되겠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뭘까? 관심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정보가 나한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본다면 의미를 잘 부여하는 것이다.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감정의 활용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감정을 처음부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은 나중에 형성되는데 이게 그 순간 관찰을 하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자,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보거나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fMRI 기술이라고 해서 뇌 촬영 기법이 있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의미가 있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단어들에 집중할 때는 특정 부위의 뇌가 활성화되고 그게 활성화가 되면 장기 기억이 잘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방금 얘기했던 의미 있게 만들고 관심을 두는 행동, 그리고 뭔가 흥미를 가져서 그 정보가 나한테 다가오게 하는 행동이 기억과 그냥 뗄래야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미리 밝히는데 기억수를 찾아서 공부를 쉽게 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좀 보이는 게 있어요.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단지 이게 이제 활용도가 그렇게 되면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기억수를 익혀서 공부가 쉬워지는 게 아니라 공부가 좀 더 재밌어질 수는 있겠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기억수를 익히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흥미라고 하는 것은 기억술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흥미를 둬야 기억술이 익혀지고 그리고 공부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그 뇌를 잘 쓰는 방법에 있어서 생각을 잘 정리하라고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가 좀 더 효율적이 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억술이 가져다 주는 효과가 뭐냐면 창의력이라든가 분석력이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사고력 또는 어떤 추리력 등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붙어서 공부 시간이 짧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공부의 의미가 달라지게 만드는 것. 내가 공부 그 자체가 재밌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게 좋겠다. 이 기억술의 첫 번째를 우리가 얘기할 때 기억의 단계를 되짚어 보자면 기억의 단계는 인코딩, 그리고 스토리지, 그리고 리콜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코딩 강화법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죠. 인코딩 강화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능동적인 참여, 또 이해와 집중, 그리고 반복적인 것, 패깅이라는 기법, 그 다음에
심상법, 연상법, 덩어리, 청킹, 그 다음에 인출 상황을 예상하거나 또는 이야기를 만드는 이런 것들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코딩을 강화하는 것은 기억의 첫 단계를 강화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요. 그 중에 능동적 참여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억을 하겠다라고 하는 뭐의 표현이냐면 의지의 표현이죠. 그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것만으로도 의지의 표출이 결과적으로 기억을 강화시키는 첫 요소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이해와 집중해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관심을 보이고 내가 관심의 척도가 이만큼이나 돼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죠. 정보 자체가 나에게 주는 의미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미 내가 좋아하는 거여서 나는 좋아가 아니라 그게 새로운 거고 나에게 낯설은 거지만 어라 괜찮겠네 이거 재밌다 좋았어 라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죠. 흥미롭다라고 여기는 데에 기억의 첫 단계 가장 강력한 기억술의 시작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의미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과정이 집중이에요. 내 주의를 두는 행위 자체가 집중이니까 그것이 기억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이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앞서서 밝힌 것처럼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때 암송이라는 것은 시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리허설이 뭐냐면 계속 이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되뇌이기를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이 되뇌이기 기법은 역시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암기법이 되죠.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봐야 할 주요 기억술은 바로 연상법인데요. 이 연상법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왜 먼저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게 최초의 기억술이기 때문이죠. 기원전 5세기경에 그 시모니데스가 처음으로 썼다고 알려진 이 연상법은 로만 룸, 그러니까 로마의 방이라고 하는 기억술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기법인데 이 당시에 그 그리스 시대의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존경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기억을 잘해서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상황적인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에는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는데 그때는 종이가 발달되지 않아서 뭔가를 메모하거나 기억을 돕는 그런 것들이 연설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 전부 다 연설의 내용을 기억해서 청중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설을 잘 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됐고 그래서 더더욱이나 기억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던 무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오래된 고전 기억법인 시모니데스의 이 연상법은 도대체 뭘까? 암기의 기본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에게 적용되기까지는 굉장히 난관이 많습니다. 근데 기억력 천재들은 대체로 다 이 방법을 쓰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이 연상법이 왜 중요한가는 사실은 연상법이 갖는 의미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밝혀져 있죠. 이 연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LTP, 소위 이것이 뭐냐면 Long Term Potentiation이라고 해서 장기 기억 강화예요. 그 장기 기억 시냅스가 형성되는 것을 LTP라고 하는데 이 LTP가 해마로부터 형성이 되는데 해마는 기억의 중추라고 했죠. 이 해마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장기 기억으로 보내고자 할 때 연상 기법을 쓰는 상태에서는 LTP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연상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건 기억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연상은 소위 흥미를 느끼는 단어나 또는 이미지나 또는 어떤 감정적인 것,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과 연결 짓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 요소, 감정 요소와 이게 결합이 잘 되면 LTP, 장기 기억 강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소에다가 기억을 하는 방법이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장소 기억법이라고도 하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집에 익숙한 공간들이 잘 떠올려지고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기억술의 원리를 찾아본다면 가장 익숙해서 그러니까 잘 잊혀지지 않는 기억에 의존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 있는 정보들과 연결짓는 방법, 어소시에이션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제 넘버를 붙여서 대문에 1번으로 치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신발장에 2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방문의 문고리를 3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책상에 4번, 의자에 5번, 뭐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한 다음에 그 넘버링이 굉장히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30개에서 100개까지도 만약에 만든다면 그 기억의 궁전을 만드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상상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좋고 나한테 익숙한 걸 써주는데, 그럼 아까 그 넘버링을 했던 것에다가 이제 무엇을 입력하냐면 새롭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보를 거기다가 연결을 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거기다 기억하고자 할 때는 사람이 예를 들어 연예인의 이름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1번 장소에, 그러니까 우리 집 문 앞에 유재석이 서 있고, 그 다음에 현관문에 기대어 김태희가 서 있고, 3번에 누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때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를 재미를 넣어서 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유재석 씨가 현관문 앞에서 문고리를 붙잡고 메뚜기 춤을 추고 있다거나, 이번에 현관문에 기대서 김태희 씨가 활짝 웃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바뀐다 이거죠. 연상 기법은 분명히 롱텀 포텐시에이션이 자동적으로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기억술의 기본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뭐냐면 그 장소들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어디에 많이 활용되냐면 이 연상법은 영어 단어 외우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죠. 영어 단어를 그런 식으로 외워서 많은 단어를 외울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힘이 정말 있을까 하는 생각해 봐야 되겠고, 시험 공부할 때 이런 것이 과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익숙해지면 단축이 되지만 익숙하지 않으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나 이 방법은 분명히 기본적인 것이다. 왜요? 롱텀 포텐시에이션이 LTP가 강화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게리 스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기억을 잘하게 만드는 도와주는 방법을 3단계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보기, 찰칵, 결합. 이것은 방금 얘기한 연상기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본다, 관찰이죠. 그 다음에 찰칵, 찍는다. 이것은 이미지를 만드는 작용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본인이 셀카를 찍고 거기다가 이름을 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나와 파스타 .jpg 또는 나와 멋진 배경 .jpg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과정이 찰칵이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밝힌 association 그 자체가 연상이죠. 보기, 찰칵, 결합. 이것이 이 세 단계가 기억을 돕는 가장 기본적 과정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본다고 하는 것이 관찰이라면 관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관찰을 어떻게 해야 더 잘하는 것일까요? 무관심이 기억을 방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라고 게리 스몰 박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찰하라. 앞서서도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어떤 능동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과 연결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관찰할 때도 적극적으로 한다. 여기서 우리는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시인의 한 알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꽃에서 천국을 보라. 자, 여기서 이제 관찰 기억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관찰이 중요하다고 앞에서 밝힌 것의 이제 후속편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관찰을 통해서 이 기초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감각 기억이 작업기억이 장기기억으로 바뀌는 이 기억의 단계에 활용할 때, 감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감을 써서 얻어진 그 정보들이 순간적으로 남게 되는 건데, 이건 길어봐야 2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관찰을 정말 제대로 하게 되면 이 감각 기억은 곧바로 작업 기억화 될 수가 있죠. 이때 주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관찰 기억법의 첫 번째 기초 훈련 과정에서 생활 속도를 늦춰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느리게 천천히 가는 것. 이때 심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도 조금 이완을 하는 것이 관찰에 필요한 요소인데, 편한 마음을 갖는 것, 조금 천천히 가자. 그리고 그때 만끽이라는 요소가 나타나는데, 감상을 잘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관찰을 잘하기 위한 요소에서 잡념을 꺼라. 잡념을 끄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 중에 감각 중에서 한 가지의 감각에만 집중하고 그 감각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세부적 정보를 최대한 끌어내는 것으로 관찰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관찰해야 할 대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분명히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잡념이 사라진다고 했죠. 이때 감정을 배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은 선입견을 배제하는 것과 같아요. 감정은 나중에 생기는 겁니다.
그 정보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꽃을 잘 보고 있다가 관찰을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얻어지는 건 와 하는 어떤 마음속에 그 속에서 천국이 보이는 건 나중 얘기고요. 모래 한 알을 보면서 세계가 보이는 건 그 이후의 얘기고 모래를 정말 잘 관찰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메모를 하라. 그 메모가 기억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은 관찰을 할 때에도 메모를 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단 매번 볼 때마다 메모를 하라는 걸 권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기억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건 정말 남겨놔야 될 때 우리가 보통 핸드폰 꺼내서 사진 꺼내서 찍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건 정말 기억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이걸 기억을 오래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기거나 이 기억이 언젠가 흐려질 것을 이미 알고 있다면 메모를 하십시오. 그것은 메타메모리와도 연결됩니다. 관찰을 잘하는 이 방법이 게리스몰 박사가 얘기했던 보기 방법에 직결되는 것이고 이 보기와 찰칵에 있어서는 그 인코딩 기술이 결국엔 기억의 가장 기본적 요소고 추가적으로 결합을 잘하는 건 이 시간에 소개했던 연상법에 관해서 결합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코딩 강화법 또 기억술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